네, 안녕하세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서 여기는 봉화에 있는 생가에 왔습니다. 특별 영상을 찍을 건데요. 우선 저는 다 아시죠? 노무현 대통령 연설 비서관 했고요.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불후의 명작을 써서 그쪽 웃지 마시고요. 그 뒤로 또 강의하면서 명강사로 거의 셀럽 반열에 들어가 있는 강원국이고요. 이번에는 거의 이제 어벤져스를 모셨습니다. 그 초호화 캐스팅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우선 뭐 당연히 여기 그 주인장이시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알릴리오에서는 이제 뵐 수 없는데 오늘 이 특별대담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이 알릴레오 이게 이제 시즌 2를 잠정적으로 이제 그만하잖아요. 당장은 지금 계획이 없으시죠? 예, 뭐 우리 알릴리오 없어도 노무현 재단 유튜브 계정의 영상들을 종종 올리고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 11주기 맞아서 여러 형태의 그런 다양한 특별 영상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분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같이 일을 하신 분이고요. 국회의원 이번에 이제 3선째 되신 다선 의원이시고 또 도지사를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와대에서 일할 때 이제 국정상황실장을 하셨는데 오고 가면서 지나는 길에 저한테 이렇게 툭툭 뭐 얘기를 던지셨어요. 대통령 연설에 이런 거 한번 넣어보세요. 몇 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뭔 말인 줄 모르겠어요. 괜히 선문답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고담준론 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공중전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광재 지사님 소개하시죠. 네. 이거 처음 나오시면 한 1분 정도 자기 소개를 해야 됩니다. 카메라 보시고요. 좀 낯섭니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여기서 한 묘역 만드는데 한 몇 개월 정도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석 모금하는 거 하고 공사 끝내고 이제 강원도 도지사 선거를 치르고 갔는데 한 10년 만에 공개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예, 이광재입니다. 네. 이번에 원주 갑. 네. 네. 좀 무서워요. 옛날에 우광재 막 말만 듣다가 그 청와대에서 딱 마주쳤는데 뭘 자꾸 나한테 일을 시키고 그래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툭툭 던지는 스타일이시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발언하면 안 됩니다. 이미 이제 발언을 했는데 저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분도 이제 그 연설 쪽 관여를 하셨던 분이에요. 연설 기획비서관을 하셨고 제가 연설 비서관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구두 닦는 걸로 치면 저분이 찍새고 제가 딱새예요. 구두를 찍어오면 제가 닦는 역할인데 제가 오늘 방송에 가서 찍새는 하는 일이 없다. 일을 찍어다만 주지 딱새가 다 일하는 거다. 그 얘기가 문제가 돼가지고 막 SNS에 욕을 막 하는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욕을 먹었습니다. 욕먹을 짓을 하셨네요. 그런 욕이야 저보다 훨씬 많이 드시지 않으세요? 저야 뭐 지금도 이미 듣고 계시고 페타르 경제에 이르렀어요. 우리 김경수 지사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알릴레오는 처음 제가 출연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강원국 선배가 이제 지난번 일을 말씀하셨는데 찍새 딱새 얘기는 다시 한번 밝히지만 사실입니다. 어쨌든 청와대에서 이제 연설비서관, 연설기획비서관으로 같이 일을 했었는데 어쨌든 강원국 선배가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겸손하고 그때는 제가 눈치 보고 있을 시절이고요. 지금이야 뭐 내가 개동하게 지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습이 그땐 공무원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뚝 모시고 툭툭 던지면서 혹시 뭘 지금 하나 제가 인사하는 시간 아닌가요? 제가 사전에는 와서 이제 제가 일하던 사무실을 잠깐 제자리 다녀왔는데 책상이랑 의자는 다 그대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이게 떠난 지가 꽤 한 7, 8년 돼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이런 촬영 때문에 이 사자를 찾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여기가 이제 사자 안에 사랑채라고 손님 맞이하는 공간입니다. 여기 이 사랑채 공간에 아마 대통령께서 설계 같이 하실 때, 사자 쓰실 때 제일 공을 많이 들여요. 신신혈.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뒤에 창문 바깥으로 보면은 이게 창문이 지금 4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이게 사폭 병풍처럼 돼 있는데 원래 설계할 때는 통유리로 그래야 밖이 시원하게 잘 보이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이걸 설계하시는 분하고 정기용 선생님이라고 자꾸 하셨는데 두 분이서 막 고민하셔가지고 요걸 이렇게 병풍처럼 요걸 차경이라고 유홍준 선생님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걸 잘하세요. 네, 그러니까 바깥의 풍경을 빌려와서 이제 창문에 그림을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잘 보이게 하려고 천장을 가만 보시면은 천장이 저쪽은 낮고 이쪽이 높아요. 그래서 바깥 풍경이 훨씬 잘 보이게끔. 그래서 이 사랑채는 대통령께서 아마 서재하고 이 사랑채가 침실을 제외하고는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셨어요. 화장실. 화장실도 나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인 아주 깊은 심혈을 기울였어요. 네, 지금 이제 마지막 그 분이신데요. 이분하고도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인연이 깊습니다. 그 여사님을 모시는 제2부속실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부속실장을 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장래가 가장 촉망 분이시고 오늘 정말 이 자리의 히든 카드입니다. 네. 여기 대부분 이제 별로 유머 감각이 없는 분들 이사장님 빼고요. 근데 우리 전재수 의원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박수 쳐주세요. 이제 쳐도 돼요. 이 자리는 제가 2008년도에 두 번째 이제 낙선을 하고, 대통령께서 그때 이제 낙선자들을 총선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이 자리에서 다 모았습니다. 예. 4번 떨어지셨죠? 선거에서. 제가 3번 떨어졌어요. 3번. 예. 두 번째 떨어졌을 때 대통령께서 이제 낙선자들을 다 불러 모았던 자리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늦게 왔어요. 대통령께서 여기 앉으시고 양쪽으로 쫙 이제 앉아 있었는데 대통령이 그 오른 왼쪽에 그때 송인배 비서관인가 양산에서 떨어지고 거기 앉아 있었는데 제가 늦게 이제 다 들어오니까 다 앉아 계셨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야 인배야 니 저 자리 비켜가지고 저 뒤로 가고 재순이 일로 온나 이거. 이거 팍팍 터지잖아요. 그래서 인배 형한테 되게 미안하긴 한데 뭐 대통령께서 시키시니까 그래서 제가 앉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다 우리 유시민 이사장님도 무소속으로 출마하죠. 2008년도에. 2008년 탈당해서 무소속. 그 박재호 의원 뭐 여러분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때 탈당해서 다 무소속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든 말든 출마를 하든 말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고 근데 저만 탈당을 하고 민주당 간판으로 딱 출마를 했는데 그런 거 굉장히 중시하시는 분이시죠. 그 우리 같은 애 그런데. 이거 그때 된 분입니다. 이거 지금 이광재 의원은 근데 되셨잖아요. 선거에 한 번도 안 네. 떨어지셨는데. 참고로 저도 탈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출마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선거 전에는 워낙 이렇게 당이 엉망진창이고 몰리고 막 이럴 때니까 탈당을 하라 말아라 이 말씀을 못 하시다가 선거 다 끝나고 나니까 전재수가 떡 들어오니까 대통령님의 마음이 그때 당시는 이래라 저래라 하실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그래도 탈당해서 무소속 나가는 거는 아니었다라는 메시지를 저를 통해서 그냥 본인 해석이시죠. 속정이 깊으신 분이에요. 네,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근데 대통령님 안 계신 이 상황에 이 자리에서 또 대통령 11주년 이걸 또 찍는다니까 남다른 생각이 갑자기 원래 준비한 멘트가 있는데 좀 날려버리고 역시 재선 의원은 다르시네. 지난번에 그 이제 대박난 제가 이제 진행했던 10주기 그 특별 영상 그때 이제 대박 처음에 터트려진 게 그 얘기였어요. 그 김정우 의원하고 유시민 이사장하고 저하고 셋 중에 누가 이제 대통령과 이제 좀 친했는가, 제일 가까웠는가. 그래서 그걸 호칭을 가지고 따져봤어요. 어떻게 불렀는지 대통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렀는지. 근데 마지막에
김정은 의원이 조용히 있다가 자기한테는 야 정호야 그랬다는 거야. 그 한마디로 제압을 해버렸어요. 저는 나를 그 원국시라고 불렀다 마지막에 한 번. 근데 진짜 높이 부르는 것은 시자를 그러니까 친한 사람한테 시자를 안 붙인다. 그 안 붙이는 사람이 몇 명 있다. 여기 계시는 이제 그 당시 우리 이 지사님 포함해서 있다고 그랬는데 이사장님도 뭔가 한 단계 높은 뭘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아니 나는 항상 성까지 붙였어 유시민 씨. 아니 그건 높이 부르는 게 아니야. 그렇죠. 친한 관계가 아니야. 친한 관계가 아니지. 정호야 했을 때는 우리가 다 죽어야지. 그 뭐 그렇죠. 어떻게? 그래서 여기 봉화에 계실 때 이제 그 옆에 계셨어요? 네. 정호야 할 때? 그러니까 김정호 선배한테는 정호야 하는데 저한테는 경수 씨. 근데 이제 밖에 나가시거나 농사일 관련된 거나 이런 걸 부르고 하면은 김정호 선배가 내려오셔서 사실은 농사일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짠하겠습니까? 자기 따라와서 청와대 비서관 했던 친구가 와서 그게 농사 한 번도 평생에 안 지어본 사람이 농사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친근하게 그것도 시작한 것 같아요. 같아요. 네. 88년도 광재 씨 그러죠. 이제 거의 이제 한 10년 동안 매년 망년회를 같이 했거든요. 둘이 할 때도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 때인데 그럼 이제 들어가기 전에는 광재 씨 그러죠. 이제 나중에 이제 노래 부르고 나올 때는 야 광재야 빨리 굉장히 숨을 많이 타세요. 이렇게 친한 체 못 하세요. 반말하는 걸 싫어하세요. 반말하는 거 절대 안 하시고. 반말하는 걸 기본적으로 싫어하세요. 지난번에 우린 얘기했고요. 이 세 분은 그 처음에 이제 어떻게 만나셨는지 하고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친소 관계에 있는지 그걸 뭐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저는 뭐 대통령님하고는 별로 안 친하고요. 여사님하고 제일 친합니다. 제가 대통령을 처음 뵙게 된 게 29살이니까 총각 때죠. 우리 여사님께서 저를 장가를 보내주려고 그랬어요. 직접 이제 여자도 소개시켜 주신다 그랬고. 근데 그때 저는 애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없다 그러고 만날 수 없잖아요. 네. 아마 그때 제가 애인이 없었으면 우리 여사님께서 중매를 썼을 겁니다. 그만큼 저는 뭐 대통령하고는 별로 친한 건 없어도 여사님하고는 아주 친합니다.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대체적으로 이번 나오신 분들이 인물들이 굉장히 좋으세요. 아 그때 인물 보고 뽑았거든요. 아니, 근데 세 분 다 정말 훈남이세요. 근데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게 말과 글이 좀 섹시하다. 그러니까 막 그런 매력 있다는 소리는 해도 훈남이라고는 남들이 안 하시죠. 개성해봐요. 뭐 얼굴이 뭐 잘생겼다는 소리는 별로 못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 그런 걸 생각하고 얘기하세요. 아니 혹시 들은 적 있나 생각해봤는데 없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진짜 치명적 매력이 있으시죠. 근데 그 얼굴에서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전 의원께서는 진짜 잘생기셨어요. 아니. 아니 그래서 그 얘기를 여사님하고 친하셨고 네. 답니다. 하셨나요? 네, 네. 별로 할 얘기가 없으시네요. 그래서 대통령님하고 어떻게 대통령님, 만났어요? 예. 99년도에 제가 이제 국회에서 인턴 제도가 처음 생겼어요. 그때 이제 인턴을 하고 있다가 서가번 선배를 만났어요. 그래서 야, 이 고향이 부산이라면서 그 노무현 대통령 부산 가서 선거하는데 와서 자원봉사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 처음 만난 거죠. 그래 2000년도 부산의 북강서 선거 때 제가 이제 화명동이라는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인데 거기 이제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수행해가지고 상가 방문하고 하는데 꼴통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영상 많더라고요. 네, 네. 대통령께서 상가를 안 들어가시려고 그래요. 네. 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생명부지의 사람한테 가서 악수를 청하고 말이야 고개를 조아려야 되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내가 미워서 안 치다 보는가 했지. 아니고요. 자, 아니 저 부탁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선거 내 일 가지고 내 표 넣어야지. 그 손 말이야. 비비고 왜?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그걸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저는 어떻든 대통령님을 후보니까 모시고 가서 막 인사시키고 해야 되는데 힘들었어요 진짜. 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우리 함영동 오시면은 이 어떻게든 좀 같이 안 댕기려고 너무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친하죠. 근데 어느 영상 보니까 이사장님께서 그 공터 연설 얘기를 하셨던데 그 뭐 짠하면서도 또 그런 면은 또 있으세요? 그거 시켜서 하신 거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그건 이렇게 가져와서 진짜 못 하시잖아. 그러니까 공터에서 말이 안 나옵니다. 먹이 막히가 사람이 없으니까 먹이 막히가 말이 안 나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지? 할 말을 잊어버렸는데. 그래, 맞는데. 내가 말이 막. 여러분, 혼자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막혀서 잘 안 나옵니다. 다시 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무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따 우리 얘기하면 나오겠지만 그 정치인의 그 남루한 일상 그걸 되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거를 참 많이 겪으셨어요. 저하고도 다니면서 그런 상황 겪었을 때 약간 민망해 하시면서 우습지요. 유시민 씨, 참 우습지요. 근데 정당이라는 게 다 이런 걸 견디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2002년 대선 때. 예. 그 어디 보니까 누가 인사했는데 아까 인사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젊은 척 하면서 대통령님께서 이 사람을 잘 기억을 그렇죠. 못하세요. 이름도 기억 잘 네. 못하시고 문 대통령님도 만만치 않으시고요. 말 나온 김에 우리 이광재 지사님 맨 마지막에 하시고 우리 김경수 지사님 사실은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중에서는 우리 강원국 선배님 빼고는 제가 대통령님을 제일 늦게 만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좋아하는 정치인,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좋아하고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이제 늘 이렇게 한 발씩 떨어져서 바라보다가 2002년 대선 때 결합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그 대선 때 함께 일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맡았던 게 전략기획팀 쪽 일을 맡았는데 단일화 여론조사 하지 않았습니까? 정몽준 후보하고 그 단일화 여론조사에 이제 저쪽 간사가 있고 우리 쪽 간사가 있는데 그 간사를 제가 맡았습니다. 전략기획팀 쪽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인수위에 가서 이광재 선배랑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상황실 들어갔다가 대통령님하고 가깝게 일을 하게 된 건 대통령 이제 탄핵 마치고 복귀하실 때 탄핵에서 이제 헌재에서 그 판결이 나서 직무에 복귀를 하시는데 그때 부속실로 가셨나요? 제가 상황실장 그만두고 그렇죠. 국회로 가고 이제 그 다음에 부속실로 갔죠. 당시에 이제 여택수 선배부터 이제 부속실에 있던 분들이 좀 선배들이 빠져가지고 사람이 필요한데 저보고 일해보지 않겠냐고. 그때 문용욱 선배가 이제 그도 상황실에 있었죠. 예. 원래 선골은 아니셨네. 그렇죠. 네, 저는 선거 이제 육두품이지. 따지면은 신분을 뛰어넘으신 거예요. 2002년도면 육두품이지 뭐. 육두품도 안 돼요. 2002년이면은 주변에 대통령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2002년도에 결합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상황실 소속이니까. 그러네. 세 분이 또 다 상황실 그때 부속실로 이제 줄을 잘 서야 돼. 가자. 결국은 줄이야, 줄. 이광재 줄 쓴 거예요. 그렇지. 정치인 줄을 처음 하는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지금 잘 나가는지. 저도 얘기 좀 합시다. 그 이제 부속실로 가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그때 제가 고민을 했던 게 고민되죠. 뭘 고민했냐 그러면 야, 부속실로 가면 앞에 김대중 대통령님 때도 보니까 부속실에 있던 선배들이 다 나중에. 퇴임 이후에 이제 같이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을 워낙 좋아했으니까 대통령님과 저와의 관계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다르게 제가 대통령을 워낙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이제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집에 그때 먼저 상의를 했어요. 제 아내한테 부속실에 제안이 왔는데 여기를 가게 되면 아마 퇴임하고 나서 모시고 가야 될지 모른다.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걸 괜찮겠냐.
오히려 제 아내가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장관을 잘 잡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줄, 혼자 사는 걸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줄을, 두 번째가 짝. 그래서 이제 부속실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기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막상 퇴임이 가까워졌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안 들어가시면 어떡하나. 이제 나중에 제안을 하셔서 저는 뭐 봉화에 내려온 게 저희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저한테도 일부속실에 있을 때와 봉화에 와서 있었던 1년이 제 인생의 가장 황금기 그 행복했던 마지막 시간 비서관이시죠. 근데 그 부속실은 관저 저녁 때 당직서잖아요. 그렇죠. 아침에도 새벽에 며칠 만에 한 번씩 써요.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번 꼴 정도. 이부속실도 같이 서나요? 네. 근데 당직을 노 대통령님 때 와서 우리 정부 때 와가지고 당직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까지는 거기서 이제 아예 잠을 자게끔 했었는데 우리 때 와서 대통령이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경호실 있는데 뭐하러 당직 쓰냐고. 그래서 밤 9시까지만 근무하고 퇴근을 하라고 해서. 그 당직 설 때 뭔 재밌는 거 없어요? 당직이 없었다니까요. 아니 9시까지 서잖아요. 휴일날도 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휴일날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시던데 저한테. 저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전화 받고 연설문 막 구술을 하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기어가지고 나왔다니까.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메모지는 없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속실 근무자들은 이제 근접 근무자들이라 그래서 저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청와대 그 옆에 그 관사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부속실장을 하면서 이제 관사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뛰어가면 한 3분 거리면 뛰어갈 수 있는 거리고 잘 뛰는 사람이에요. 끌어가면 뭐 7, 8분. 그래서 경수형하고 저하고 경수형 1부 숙소에 계셨고 제가 2부 속실에 있었으니까 경수형하고 관사 바로 이웃 사촌 바로 옆집에 살았어요. 같은 건물이었어요. 같은 건물에 옆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뛰어가면 됩니다. 그냥 뭐 이제 우리 제가 제일 그 무서워하는 우리 이광재 지사님 어떻게 만나셨죠? 저는 이제 그 학생 운동 하다가 이제 감옥을 살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 선배님이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그 코리아나 호텔에서 만났어요. 2층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그때 제가 만 23살이고 노무현 국회의원 당선자 42살이었습니다. 근데 만나 뵀는데 그때 저하고 한 10분 정도 얘기하시다가 그 나는 정치를 잘 모르는데 나를 역사 발전의 도구로 써달라. 아, 그럼 멋있는 말씀. 그런 말씀을 23살짜리한테. 그 다음에 제가 더 놀란 거는 비서실 구성의 전권을 저한테 준다고. 비서실 구성을 전권을 줄 테니까 비서실 구성을 하라고. 23살짜리한테. 네. 대통령님께서 뭘 믿고 그렇게 그 진짜 미스테리하다. 저도 좀 황당하잖아요. 그냥 첫 면접이었어요. 그냥 첫 면접.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답답하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제 생각을 며칠 하다가 제가 그때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선배들을 이제 그 우리 팀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월급을 전부 n분의 1로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좌관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게 한 개도 없잖아요. 한 개도 없으니까 야, 너네 아침 일찍 출근해라. 출근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가르치시는 거야. 자, 국회법이라고 하는 건 뭐고. 그런 거 좋아하시죠? 가르치는 거. 맨날 이렇게 뭐 대모하고 이래도 되겠네. 국회 와서 국회법 뭐 이래서 그래 뭐 이제 우리 보고 리갈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법률 마인드 그래서 국회법, 헌법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이제 저희가 하니까 저희도 심리적 부담이 되니까 이제 집을 못 가고 신촌에다 이제 여관방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날밤을 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다가 그게 청문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 이제 이해찬 의원 보좌관이셨어요. 기재민 선배님. 그게 88년 88년. 그러니까 청문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처음엔 저희네가 청문회가 그만한 파급력을 가져올지도 몰랐어요. 아, 청문회를 잘 모르셨구나.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갔는데 그때 제가 너무 노 대통령한테 감탄한 게 제가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한 책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전지를 사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지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한 사람 피의자, 이제 신문을 하잖아요. 증인 신문.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이제 뭐
부인했을 때, 시인했을 때 이걸 경우의 수로 시나리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또 적고 이걸 쫙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참 들여다보니까 A4 용지 가져오라. 그러니까 A4 용지에다가 이거를 딱 하는데 한 사람당 한 장 아니면 2장씩 정리를 하는 거예요. 거의 그것만, 천재적이시죠. 예, 그러면 이제 청문회장 정인신문 알고리즘. 그래서 이제 청문회장에 들어가서 저는 옆에 앉아 있고, 근데 그 딱 2장, 한 장, 2장. 소수 재벌 기업들이 왜 이런 돈을 이렇게 자기 돈처럼 막 갖다 주느냐 이겁니다.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부에는 5년 동안에 3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널렁널렁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었던 이 노동자에 대해서 4천만 원 주느냐 8천만 원 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답변하십시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한 걸 거의 완벽하게 소화하는 거 보고 우리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 확실히 50명 뽑을 때, 고시 50명 뽑을 때가 다르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인연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법대위의 부산상고지. 아니, 그러니까 그분 이제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런 거 이렇게 과시하는 분이 좋아하시잖아요. 어때? 이러면서 보여주는 거. 어때?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대학을 안 갔다는 게 갈 수 없는 상황, 이 사회가 제대로 된 거야? 아니, 지나는 말로.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듣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92년도에 김대중 후보가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김대중 후보가 떨어질 거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야당 당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청평 수련원에 계속 이제 모든 전국 사무국장, 청년부장, 여성부장 강연을 할 때 계속 같이 이제 제가 이제 연설문 쓰고 이제 계속 같이 다니면서 야당을 재건해야 되겠다. 김대중 대통령 이제 떨어지고 나면.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기획실에 파견돼 있었는데 저녁 11시 좀 넘어서 이 전라도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경상도의 표를 깨보니까 김영삼 후보가 너무 압도적으로 표가 나오는 거예요. 끝난 거죠. 그러니까 호남에서 막 전화가 오면서 막 우면서 뭐 이런 선거가 다 있냐. 애를 많이 낳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정계 은퇴하시고 그래서 92년 대선 때. 92년도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약 결혼하고 한 달 대통령 선거 치고 한 달 동안 신혼여행을 이제 갈 때 처음 결혼할 때 당신은 뭐가 되려고 그래서 내가 일가를 이뤄야지. 그랬는데 결혼했잖아요. 일가를 이뤘잖아요. 조크라고 하신 거죠? 일가를 이뤘는데 주의 깊게 들어야 돼. 새로운 꿈을 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깊이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 신혼여행 결론에 내가 이분을 떨어지는 낙선한 국회의원을 이게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님 일단 그만하고 밥 먹읍시다. 그랬구나. 네. 23살짜리한테. 원조집이시네, 여기가. 네, 그래서 이제 연설문도 처음에 쓰시고. 그게 중요하신 거죠. 젊은 나이에 정말 경험을 많이 하실 수 있는 여건이셨네. 그 저도 이 사람은 큰 이제 행운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23살의 생면부지한테 그런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그 묘역 조성하는, 그때는 이제 뭐 정말 너릇박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묘역 조성하는 거 몇 개월 동안 여기서 그때 이제 먹고 자고 저기 집 얻어서 매일 여사님하고 매일 저녁 때는 울고 묘역 조성 몇 개월 하고 이제 내가 이제 그때 이제 강원도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매년 연말에 망연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참 정말 그때 힘들었어요. 그 중간에 정치를 그만두자고 할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때부터 이사장님은 아셨습니까? 다 알았죠, 88년부터 그때부터. 나는 사실은 1986년도에 이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 민변이 생기기 전에 고 전신이던 인권 변호사 모임이 정법회라고 있었어. 근데 이분들이 그때가 막 주사파 나오고 막 NLCA 뭐 PD 뭐 이래가지고 막 이념적으로 복잡할 때예요. 잡혀간 학생들 변론을 하는데 변론을 못 하겠는 거야. 학생들이 이해를 해야 변론을 할 거야.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우셔가지고 이제 이
학생운동의 사상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불러서 그러면 좀 들어보자. 이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물 타지 말고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수안보의 그 정법회 워크샵 하는 데를 초대를 받아서 가서 하루 저녁 이제 쭉 그 이야기를 이제 드렸어요. 그때 오셨는데 나는 말씀도 별로 없으셨고 수줍음도 많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말씀도 안 하셨고 내 기억이 없었어요. 나중에 내가 그때 뵀다는 걸 알게 됐고 이제 그때 다녀오셔가지고 여사님한테는 내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988년도에 13대 총선 때 이해찬 이제 지금 민주당 대표님이 우리 나이로 37살에 52년생. 국회의원이 되신 거예요. 52년생이니까. 그리고 나는 그때 경찰에 수배받고 숨어 있었는데, 숨어서 글 쓰고 이러고 있었는데, 수배 풀어준다고 와서 보좌관 하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 이현찬 의원 보좌관, 저 이제 노무현 의원 보좌관 88년부터. 그래서 이제 국회에 갔는데 노무현 변호사가 부산서 허삼수하고 부탁하고 당선이 되셨다는 거는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었고, 6월 항쟁 때 부산서 엄청나게 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 그러나 개인적인 수인사는 못 했는데 88년도에 국회 들어가서 이제 처음 인사드린 거지. 그 다음 이제 질문은 일을 하면서 어떤 이게 정말 노무현이다. 이게 노무현의 어떤 같이 일하는 과정에서 노무현의 그 단면 그런 일을 통해서 노무현을 알게 된 그런 계기나 무슨 일화가 있으면 이제 그 얘기를 저는 먼저 잠깐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 와중에 있잖아요. 그 참여정부 5년 내내 위기였어요. 처음에 카드채 위기, 국회 위기로 시작해가지고 뭐 계속 위기였는데 대통령께서 3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위기가 되면 전부 지도자를 쳐다본다. 그래서 그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기조에서 하나가 뭐냐면 위기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일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뭐 경제 파탄이다, 경제 어렵다 보니 부동산 경기 부양하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뒤에 이 후과가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일을 위기 국면에서 하면 안 된다. 그때 좀 시달리더라도 멀리 보고 견뎌내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위기를 극복하려다가 뒤에 다음 정부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들으면서 그런 것 때문에 막 지지도가 떨어지고 대통령이 경제에 관심 없다는 소리 듣고 막 그런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거든요. 막 호들갑 떨고 막 뭐 시장 가서 뭐 하고 뭐 이런 거 하면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을 보면서 저게 노무현이구나 라는 생각했는데 이제 뭐 순서 없이 그런 게 있으면 좀 한 번씩 얘기를 해 주시죠.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점인데, 제 생각에는요. 뭐, 내 기억에 어떤 점이 이분이 남달랐던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굉장히 여러 장면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그와 같은 장면들이 지금 스쳐 지나가요. 많죠. 네,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이분은 정말 유니크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두 번 다시 없어요. 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제 그게 노무현 다움이라는 그렇죠. 건데, 아까 그 말씀하고 연계해서, 이제 여론과 민심? 이걸 구분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민심은 여론은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이 민심이라는 것은 대통령님이 표현하실 때 보면 거스를 수 없는 어떤 흐름으로 역사 속에서 그 형성되어 가고 있는 어떤 기류. 이제 이걸 중시하셨어요. 본인한테 송곳 같은 거라고 그러시죠. 예. 그것 때문에 언론에서는 뭐 국민은 내버려 놓고 역사화돼야 하는 대통령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기사들도 엄청 내고 했는데 제가 이제 기억나는 많은 장면 중에 저는 대통령님한테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이나 부속실이나 계신 분들은 그거 못 하더라고요. 예전에 밖에서 대통령 되시기 전에는 편하게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도 하던 분들도 청와대 참모로 들어가면 그 이상하게 대놓고 말씀을 못 하셔요.
그 저는 청와대에 안 있으니까. 종종 이제 청와대 뭐 어떤 일 때문에 또는 뭐 적적하셔서 오라 하시면 들어가서 그런 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다 혼난 적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혼난 적은 없어요. 제가 혼난 적이 한 번 있긴 한데 딱 한 번 저한테 언성을 높이신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대연정부터 시작해서 선거자료개혁 안 되니까요. 안 될 일 말씀하시지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 좋아할 만한 거 뭐 때문에 그렇게 역사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려고 그러십니까? 여론의 영합하라고 하신 거군요. 그렇지.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 잘하려다가 공격받고 외면당하시는 게 난 속이 상해서 왜 그런 거 옳은 일이신데 필요한 일이고 옳은 일인데 안 되지 않냐고. 안 되는데 상처만 입으시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것만 해주시라고 임기 끝날 때까지. 그건 지도자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진짜 욕을 먹더라도 계속 이런 거 해보자 저런 거 해보자 그래서 국민이 받아주면 하는 거고 안 받아주면 못 하는 거지. 국민 눈치 보면서 국민 따라가면서 영합하는 건 지도자가 아니 그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 그건 이제 강원국 씨의 표현이고 대통령의 표현은 그거보다 훨씬 더 직설적이죠. 그래도 말은 해놔야 될 거 아이가. 그렇죠. 남겨놔야죠. 기록을 남겨야지. 네. 이 문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래야 한다는 거를 말이라도 해놔야 그렇죠. 말이라도 해놔야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라도 할 거 아니냐. 그 욕 먹더라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컷 말씀드렸는데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오면서 그러니까 저분을 내가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5년 내내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계속 그냥 다 이게 의제 아젠다가 네. 무슨 뭐 교육 뭐 사학개혁 무슨 뭐 사법 뭐 개혁 무슨 국방개혁, 국방개혁 언론개혁 다 개혁 이게 다 되지도 않아. 그동안 그냥 기득권들이 잘 누려왔던 것을 다 수면 위로 올려가지고 막 이걸 뒤집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시끄럽고. 참여정부 대통령은 설거지 대통령입니다. 20년, 30년 묵은 과제들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냥 넘겨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갈등이 있고 저항이 있었습니다. 새만금 사표산 터널, 전성산 터널, 공공기관 이전, 화물연대, 노사관계 제도 선진화,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문제, 부동산 보유세, 국세 투명화, 성매매 특별법, 언론개혁, 과거사 정리. 그러니까 나라가 시끄럽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다고 회피하거나 결코 미루지 않았습니다. 소신과 뚝심 그리고 치밀한 전략으로 정면 돌파하고 그리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그 기억이 생생해요. 말이라도 해놔야 될 거야. 그게 진짜 그런 분은 앞으로 못 만날 거야. 아니 근데 이광재 지사님 내 기억은 그거야. 이사장님이 본인만 이렇게 그런 소리 이렇게 입바른 소리 했고 다른 분은 못했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셨나요? 하셨을 것 같은데 선문답으로 툭툭 던지면서. 이런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저는 기억이 딱 세 가지인데 큰 기억으로 보면은 하나는 이제 지금 여론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검토해 보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후보군을 몇을 놨어요. 결국 이제 앞에부터 이제 안 되고 나중에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남았어요. 근데 그때 그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남았는데 그때 김선일 피납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그러니까 무슨 야당에서는 유엔 사무총장 빨리 이제 사퇴라고 막 굉장히 이제 힘들었을 때인데 그때 일요일 날 저를 부르시더니까 욕은 내가 먹을 테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은 요번에 떨어뜨리면 사무총장은 없는 거다. 욕은 내가 먹을 테니까 반기문을 지켜라. 그리고 이제 막상 유엔 사무총장 만들 때 보면은 그때 한미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끝났는데 대통령이 다시 이제 부시 대통령한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 거니까 다시 국무장관 다시 얘기하시라고. 다시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내가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반기문 외교보좌관은 확실한 친미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여사님한테도 로라 부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이분은 확실하게 미국의 이익을 지킬 사람이다. 이 방송 나가도 되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얻어내는 그 집요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인 노드탱이 막 거칠어 보이고 그러지만 실제로 목표를 정하면 굉장히 집요한 분이라는 게 그때 내가 많이 느낀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처음에 첫 해 조각을 했었는데 이제 명단이 나왔어요. 했는데 이제 찬반 약간 나중에 됐다 이제 노드탱하고 저하고 상황실장이니까 좀 차츰 이제 하다가 노드탱이 이제 팍 쿠펠하시니까 야 내가 인사권자. 내가 대통령이야 이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뭐 그건 아니 그래도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야 오늘 그만해. 그러니까 저도 사실 너무 민망하고 놀랍고 그렇잖아요. 화내시면 불같으시죠. 그렇죠. 불같이 하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 9시쯤 헤어졌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 5시 50분쯤 전화가 왔어요. 야 다시 봐. 그래가지고 6시 40분쯤에 다시 만나니까 내가 곰곰이 밤새 생각을 했는데 너의 이런 부분은 합리성이 있고 이런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나 정말 놀랐어요. 사실 그럼 끝이잖아요. 그렇죠. 끝인데 밤새 그걸 생각을 할 때 내 주장의 합리성은 뭐가 내가 원래 그러시어요. 오류가 뭐가 있는가. 그래서 그걸 난 굉장히 느꼈는데 그걸 몇 번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역정을 내시다가도 나중에 보니까 되게 미안해하죠 또. 그래서 생각해요. 장난 불러서 내 생각이 잘못됐는데 솔직히 얘기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는 오류 없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오류를 빨리 발견하고 오류를 빨리 수정하는 것이 위대한 지도자라는 게 난 너무 와닿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 후보 정몽준 후보 여론조사가 이제 그날이에요. 2002년도에. 2002년도에. 근데 그날 이제 저하고 이제 몇 사람인 참모가 이제 조선호텔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조선호텔에서 이제 묵으셨어요. 당사 가까운 쪽에. 오시니까 뭐냐면 밥을 못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해찬 대표님한테 전화 오셨어요. 이해찬이 먼저 전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님 글쎄 이기긴 이길 것 같은데 그래요. 그다음에 김원기 의장도 전화 왔어요. 멘트를 준비해 주셨나요? 그러니까 됐을 때 안 됐을 때니까 저는 졌을 때 승복할 거다 이거밖에 준비한 게 없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조선호텔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잠시 칫솔 샌드위치 하나 시키시고 그리고 난 피곤해 잘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으로는 에이 설마 잠이 오겠어? 근데 좀 이따 진짜 주무신 거예요. 그래도 막 코를 막 굴고 주무시는 거에서 너무였네. 그래서 너무 놀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설마 우리한테 참모한테 말씀으로 그러는가 보구나. 진짜 했는데 괜찮으시죠. 그래서 뭐냐면 거기서 좀 이따 코를 막 골고 주무시려고 우리가 나와가지고 야 확실히 이 지도자 완지는 이렇게 담대한 거 있잖아요. 그래요. 이 큰 거 앞에 굉장히 담대한 게 그리고 또 굉장히 솔직하고 또 어떤 문제를 가지면 집요하고. 근데 그런 인정할 때는 또 인정하고. 네, 인정. 그런 게 그 순간 왜 감동을 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랄까 이게 현재 이렇게 가면은 득점이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이 뭐냐면 떠날 수 없게 하는. 또 빠져들면 빠져들면 또 이제 이 하나 맞고 가는구나 이런. 우리 지사님 이제 매력이 있는 분이죠.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때 단일화 이론조사 들어서 주무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만 그러신 게 아니고요. 여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선거 때 되면 선거운동 끝나고 개표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개표가 어떻게 되는지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신경을 쓰고 있는데 대통령 늘 들어가 주무신다. 여기서 좀 순방을 하시고요. 지금 뭐 비가 치거든 기별해라. 자자. 빨리 하시죠. 그리고 비가 그치면 기별해라. 덕천동 주공 아파트. 나중에 덕천동 주공 아파트. 모르겠다. 가자는 대로 갈게. 비 그치면 기별해라. 가자는 대로 갈게. 담대한 게 아니고 그냥 생활 습관이시고 졸리면 잔다. 그 여사님도 그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담대한 게 아니라 갱취한 저는 담담이 맞다고.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그 결과에 거기 어떻게 할수 대해서는 없는 거죠. 본인 이제 그 뜻에 맡기는 건데. 근데 저도 이제 선거 맞추고 그렇게 해보려고. 잠이 안 나.
해명할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반기문 총장님 건 말씀하셨는데 우선 좀 조금 보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가면 그때 이제 김선일 씨 사건 생기고 그다음에 외교부가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은 그 외교부 콜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콜센터에서 전화 응대를 잘못한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야당에서 이제 외교부 책임져라, 외교부 장관 물러나라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에서도 이게 버티기가 어려우니까 그 당시에 이라크 김선일 씨 진압 사건은 워낙 국민적으로 이제 관심이 큰 사건인데다가 뭘 잘못했다고 공격을 하니까 당에서도 외교부 장관은 지키기 어렵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님께 좀 외교부 장관까지 해서 막읍시다. 이렇게 이제 건의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그때 하신 말씀 중에 방금 하신 말씀도 있고 위원 총장, 사무총장도 있는데 그 이전에 내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러면 그걸 막을 수 있었겠냐. 그걸 가지고 책임을 물어야지. 아니, 어떻게 콜센터에 전화 온 걸 가지고 그 직원이 첫 응대 잘못했다고, 그거 응대 잘못했다고 장관을 자르면 누가 남아나겠냐, 이 나라에. 그래서 그거는 내가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러고 이제 끝까지 버티고 지키셨거든. 이제 그때 안 지키셨으면 위원 사무총장은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사무총장 선거할 때 되면은 선거 때 이제 각국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아까처럼 해서 이제 동의를 받았는데 마지막까지 동의를 못 받은 데가 프랑스였어요. 아, 하나 더 하시는구나. 프랑스가 이제 또 늘 자존심 있으니까 미국, 영국하고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반기문 총장이 와서 프랑스를 마지막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아셈 회의를 참석을 하셔가지고 일부러 정상회담을 잡아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지지 호소도 하고 왜 돼야 되는지를 그 정상회담 내내 그걸 설득하실 정도로 그렇게 집요하게 만들어서 당선된 분이 반기문 위원 총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께서 우리 그 반기문 총장이 되는 게 대한민국의 국격과 관련돼 있는 거라고 그렇죠. 보셨으니까 그렇게 아마 하신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대통령님 그 지도자의 모습은 그 개헌, 원포인트 개헌 때인데 그 원포인트 개헌이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게 일을 못하게 한다, 국회가. 그래서 아예 대통령 선거할 때 국회의원 선거도 같이 해야 다수 의석을 확보해서 대통령이 4, 5년 동안 정말 국회 도움을 받아가면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고 그 일한 걸 가지고 평가하고 다시 선거를 해야 그게 민주주의고 대의민주주의지. 이건 허구한 날 발목 잡아놓고 대통령이 일 못했다고 또 평가하고 심판하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러면 헌법을 다른 거는 개헌은 다 반대하니까 요거라도 시기를 맞추는 개헌을 하자. 그게 원포인트 개헌이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야당이 반대하면 어떡할 거냐. 당연히 반대를 할 텐데.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님이 내세우신 게 그러면 내가 임기를 그만두면 6개월 단축. 그렇죠. 임기를 단축시키면 바로 이 선거는 같이 못하지만 그 다음 대통령은 총선하고 시기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임기를 단축시켜서라도 이걸 관철시키자. 개헌이 안 되면. 그렇게 해서 개헌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님은 본인이 대통령직에 얼마나 있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올바른 일을 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흔적을 남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필요한 일들을 하셨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노무현입니다라는 그 영화를 찍은 이창재 감독한테 들은 얘기인데 부제로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한 분이다. 부제로서 자기 존재를 진짜 멋있는 말인 거예요. 예술가들은 좀 달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토크 콘서트를 그 노무현입니다 할 때 들었는데 어쨌든 그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진짜 이번에 총선에도 이제 우리가 대승을 하고 그러면 과연 노무현 시대가 온 건지 노무현 시대는 어떤 시대를 말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자유스럽게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라는 표현이 진짜 어려운 질문 같아요. 그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 그게 사실 내가 이제 한 말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게 2002년 7월 달이에요. 그때 노무현 후보 인기가 막 떨어져가지고 그때 민주당에서 뭐 당을 해체하네, 뭐 백지신당을 만드네, 뭐 후보를 교체하네, 뭐 정몽준 씨를 영입을 하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갈 때예요. 근데 그때가 7월 중순쯤인데 나는 그때 경선 끝나고 자원봉사 끝났다고 해서 이제 출판 기획을 하려고 마포에 사무실을 얻어놓고 이렇게 있었는데 여택수 씨가 갑자기 전화를 했더라고. 그때 수행을 하고 있었거든. 어딨냐고 그래서 뭐 마포경찰서 뒤에 어디 내 작업실에 있다고 그랬더니 저 후보님 모시고 온다는 거예요. 아니 왜 오시냐고 내가 가면 되지 바쁘시는데. 벌써 마포대교 건너고 있대. 그래서 그냥 그 에어컨도 없는 그 방이었는데 거기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 안에서 힘들다. 이제 밖에서 응원군이라도 좀 다시 모아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와중에 불쑥 나한테 물으셨거든. 유시민 씨, 그 노무현 시대가 올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오죠. 그거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죠. 이제 그랬더니 근데 그런 시대가 오면 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약간 이제 나중에 두고 후회를 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후보님은 첫 물결을 타신 분이라 가고 싶은 데까지 못 가실 수도 있죠. 후보님이 못 가셔도 다음 파도가 오고 다음 파도가 오서 언젠가는 거기까지 갈 겁니다. 좀 냉정한 대답이었죠. 그때 또 그러시면 그렇지 뭐 그런 시대가 오기만 하면 내가 없으면 어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얘기를 어디 글에다가 적었는데 요즘 와서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 너무 뜻이 컸던 분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 5년의 임기 동안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목표들을 설정을 하고 그런 꿈을 꾸고 거기로 다가서기 위해서 온갖 오해와 그 비방을 들어가면서까지도 계속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부딪혔던 분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선거제도가 뭐 이상하게 비례당을 만드는 바람에 이상하게 됐지만 어쨌든 반쪽짜리 선거개혁도 이루어졌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신이 대통령일 때 막 하려고 하셨던 많은 일들이 득표수로 하면 지역감정도 그래도 그 지역주의도 많이 완화됐죠. 완화된 아니 거죠. 꼽을 수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통령으로 계실 때 하시고 싶었던 많은 일들이 이분이 돌아가시고 지금 11년이 된 이 시점에서 보면 꽤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반쯤 돼 가는 것 같은 것도 있고 아직 안 됐지만 앞으로 될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있어서 진짜 노무현의 시대라는 것이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이 사회 속에서 이루려고 했던 그런 어떤 모습 그런 것이 있었다면 이 여론이 돌아가시고 지금 10년이 넘게 지난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그러한 세상으로 우리가 좀 더 다가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사님이 한번 그 말씀 하시던데 저 양반은 저기 누워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묘역에 누워 계시면서. 아니, 이사장님께 노무현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받아들이고 노무현 시대의 그 의미가 어떤 뜻으로 노무현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건 툭툭 잘 던지는 이광재 당선자가 잘 알 것 같아. 뭐 어려운 얘기 하실까 봐. 그게 이제 그 법정 스님하고 길상사가 있잖아요. 법정 스님이 간 길상사가 있는데 이 법정 스님이 하신 말씀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무엇을 남기려고 했던 건가? 저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노 대통령이 사상가인가 정치인인가 그 두 경계가 굉장히 묘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저한테 하던 얘기가 위대한 정치꾼이 있고 정치인이 있고 정치가가 있는데 결국 정치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는 현실에서도 승자가 돼야 되지만 역사에서 승자가 돼야 된다. 나는 역사에서 승자를 가는 길을 갖고 싶다는 걸 여러 차례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과연 그 역사로서 가고자 하는 길이 뭔가라고 보면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과거 농경 시대에는 목민이죠. 목민이죠. 응? 그러니까 소위 여기서부터 좀 사제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두 번째는 이제 국민이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거는 깨어있는 시민이죠. 유시민. 깨어있는 시민. 갑자기 왜 에어컨 틀었어? 썰렁해. 시민, 그다음에 시민이라고 하는 부분을 결국은 그래서 뭐냐면 참여정부잖아요. 국민이란 국민국가에서 국가가 통제하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뭐냐면 스스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만드는 주체는 거기다. 주체는 거기서 발견하고 그 방식은 참여다라고 보신 거고 그럼 뭘 하고 싶은 거냐? 이건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조직도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청와대 조직도가 하나는 동북아 위원회로 돼 있어요. 동북아 균형자론. 이거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아마 영원히 남은 숙제고 이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훨씬 더 의미 있는 국가로 성장하게 될 거다. 남북 화해협력과 더 큰 개념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역 균형 발전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 중소도시와 지방이 살아갈 수 있다. 이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뚜렷한 화두도 우리가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두 개가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2.0이 필요하다는 건 앞으로 과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 IT 대통령에 가까워요. 우리 맨날 전자수첩. 그리고 우리는 늘 기록을 안 남기니까 야 내가 너네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제발 좀 기록을 남겨. 그럼 우리가 그럼 기록을 남기면 우리 해고하실 거 아니에요. 큰 거를 그래서 뭐냐면 기록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이라는 결국 요번에 아마 디지털 정보로 전환되어지는 과제가 남은 것 같고 또 하나 남은 건 돌아오시면서 인간과 자연, 생태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준 것이다. 그 크게 저는 노 대통령이 사상이 살아있어야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거다. 과거의 추억으로 사랑하지 말고 그가 이루려고 하는 꿈이 무엇인가를 오늘의 현실의 과제를 찾는 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다. 그럼 과연 노무현 시대와 지금은 뭐냐라고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태종 같은 거거다.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롭게 과제를 만들고 하는 태종이었다면 이제 세종의 시대가 올 때가 됐다. 그래서 이 과제가 물 흐르듯이 흘러서 노 대통령에게 사행천이라는 나는 어디가 사행천이라는 그 사진 좀 구해오라고 그랬거든요. 저 결국 물은 바다로 가는데 빨리 못 가는 거죠. 그러면 국을 뒤지고 온갖 그랬죠. 장례를 딛고 그다음 마침내는 바다로 가는 거예요. 사행천이가 뱀사자. 네, 뱀사자. 뱀까지 이게 꼬불꼬불 가는. 그래서 끝없는 역경을 딛지만 결국 물은 결국 낮은 곳으로 마지막 바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의 시대 정신은 그 바다를 향해서 가는 건데 과제는 그거일 건데 그게 앞으로 우리가 아마 가야 될 길이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 사람이 너무 착했는데 뭐 이런 것 플러스 인간의 얼굴을 한 정치인 플러스 넘어서 이제 한국 사회의 새로운 사상적 지평을 열고 갈 길을 정하는 우리가 그걸 이제 앞으로 실천하는 게 앞으로 노무현 없는 새로운 시대 아닌가 싶습니다. 어렵다. 이렇게 되면 다 얼마나 부담되시겠어요. 김경수 씨한테. 그래서 제가 그 이광재 이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야 한편의 특강을 듣고 있다. 저를 이거 계속 들었다니까요. 이런 거 여설에 답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쉽게 부산에서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 부산에서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산에서 정치하는 사람 관점에서는 이제 노무현 시대가 왔다. 아, 그래요? 네. 물론 이제 저희가 2016년도에 6명을 당선이 되고 18명 중에서 요번에 2020년도에 이제 반토막이 났지 않습니까? 3명밖에 당선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이 6석에서 3석으로 이제 반토막이 났는데 이것은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이 뭐 성자 한 표라도 많으면은 성자가 되는 이런 소선거구제가 가지는 선거제도의 결과일 뿐이지 이것이 지역주의가 막 이렇게 더 확산된다 이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노무현 정신은 뭐냐면 결국은 지역주의의
말하자면 발목 잡혀 있는 민주주의를 해방하라는 것이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보편적 가치잖아요. 호남에서의 민주주의 개념이 틀리고 영남에서의 민주주의 개념이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이제 보편적 가치인데 이제는 지역주의에 발목 잡혀 있는 영남에서의 민주주의는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안 계시긴 하지만 노무현의 시대가 왔다. 안 계심으로써 그걸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예. 기반을. 그래서 이번 2020년 총선 결과를 보면은 저희가 3석밖에 안 되지만 정당 득표를 보면은 미래통합당이 43%, 그다음에 저희가 진보 진영 하면은 40.3%입니다. 그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뭐 없어요. 거의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광재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흘러 굽이 쳐서 결국은 이제 이 강으로 나아가고 있는 부산 정치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우리 김경수 지사님. 그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이제 주신 숙제 중에 제가 끝까지 못 해드린 게 하나 뭐냐 그러면 좀 전에 이광재 지사께서 말씀하셨던 사행천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아마존강의 항공 사진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저희 방에도 오셨어요 그때. 그 찾아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강이 왜 이렇게 위에서 찍은 그거 사진 큰 거 어디서 좀 구해달라고. 근데 결국 제가 그걸 못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보면은 봉화에 내려오신 다음에 저기 봉화마을 입구에 그 노사모 사무실 하나 열었잖아요. 노사모 자원봉사센터. 그때 직접 가셔가지고 방명록에 그때 적으셨던 게 강물처럼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때 적으신 거거든요. 그걸 노사모 행사에 가서 그걸 적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은 퇴임하셨고 여러 가지 좌절을 맛봤지만 결국은 정말 강물처럼 끝까지 바다를 포기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아마 적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노무현 시대라고 할 때는 결국은 결핍, 그러니까 대통령님에게서 느끼는 대통령님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결핍을 대통령님을 통해서 채우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국민들이. 그게 이제 대통령님 늘 이제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돈과 경제적 효율을 늘 우선시하고 하는 그런 사회를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꿔보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늘 사인을 사람 사는 세상으로 하셨던 것도 이제 그런 이유신데, 그런데 이제 그 보수의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는 대통령 한 사람의 힘으로, 그럼 우리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그 주변 사람들의 힘으로 그 시대를 넘어서기가 어려웠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그 해고록에 보면은 보수의 시대, 진보의 시대 이런 얘기를 하시고, 당신은 보수의 시대 진보 대통령이라 너무 힘들었다라는 얘기도 하셨던 게 아마 그런 뜻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대통령님께서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안 계시는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위기까지 겪으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이제는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중심인, 그리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로 이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하여간 그런 시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던 거예요. 이게 어떤 시대냐, 도대체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그 시대적 소명이 뭔가.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시대를 물려줘야 되는지. 대통령께서 정치에 뛰어들었던, 그 다음에 변호사 하시다가 잘 나가는 그 세무 전문 변호사 하시다가 이 뭡니까 사회운동에 뛰어들었던 제일 큰 이유가 우리 애들한테 이런 세상 물려주면 안 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와, 이거 내참 미치겠네. 끝이 없네, 이거. 너 했지? 아이고. 다음에 또 오신다. 이게 저는 그 대통령님의 그런 시대 정신 또는 시대적 사명, 소명, 이게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번에 한 번 더 붙으면 이번에 출마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저 노사모거든요. 이렇게 9년을 기다린 거야.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뤄주세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주에서? 원주에서. 그래서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냥 우리 막연하게 과거에 어떤 있었던
그 어떤 추억 속에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고 현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래서 그 기록을 제가 다시 좀 꼼꼼히 보니까 처음 국회의원 당선될 때 쓴 가장 그 중심적 홍보물이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88년도부터. 네, 사람 사는 세상. 그건 누가 만드신 거예요? 직접 쓰신 거예요. 뭐냐면은 에피소드인데, 자 나는 허삼수 아니면은 모두가 허삼수를 피하니까. 허삼수 아니면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선거에 갔는데 학생 운동하는 일단의 참모들이 왔는데 매일 회의만 하고 선거 운동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간 날 샌다. 그래가지고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들어 앉아가지고 나는 왜 독재 정권이 피고인이 되었는가라는 홍보물을 직접 쓰셨다고 그래요. 네. 정말 잘 쓴 잘 거예요. 쓰셨어요. 너무 잘 쓴 그 거예요. 운명이다 정리할 때도 그게 기본 판본이었어요. 그거 선거운동 중지하고 들어가서 그 쓰셨다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할까. 그리고 제가 이제 옆에서 강연을 계속 같이 도와드리고 하니까 너 사람 사는 세상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뭘 거라고 보냐. 그래서 글쎄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 한 엄마가 조그만 애를 뒤에 자전거에 타고 태우고 쫙 갈 때 웃으면서 서로 가는 거. 너 저게 사람 사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걸 난 잊을 수가 없고, 그거하고 여기 봉화마을 왔을 때 소녀하고 타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 뭔가 현실의 가장 정치의 가장 척박한 땅에서 황무지 같은 데서 싸움을 했지만 결국 꿈꿨던 건 그런 평화죠. 인간이 사람 살게. 그래서 노 대통령이 연설문에 많은 걸 보면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아니, 내가 좀 하나 궁금했던 게 그 국회의원 되고 나서 첫 번째 대정부질의 연설이 있잖아요. 네. 제가 그거는 뭐 금과 옥구수처럼 생각을 이제 연설비서관 하면서 했는데 거기 보면 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의정 당상에서 처음 하는 연설에 네. 그 처음 시작은 뭐 성실한 답변 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뭐 그렇게 부탁해도 똑같을 거니까 그렇게 딱 얘기하고 나서 내가 바라는 세상은 먹을 거 입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지 않고 안 입고 더러운 꼬라지 안 보고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 알겠습니다. 난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바라는 노무현 시대 그 사람 사는 세상. 인간에 대한 강한 열망과 사랑 그거죠. 근데 그렇게 쉽게 설명을 노무현 대통령 하시는데 그걸 이렇게 어렵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되시는 거죠. 그렇지 그 얘기지. 저는 국회의원 3번 하는 거 그렇지.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나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게 몇 가지 장면이 스쳐가는데 내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저분 대통령 하셔야 된다 하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시험 제일 잘 보는 사람들이 다니는 대학을 다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대학에서 소위 운동권의 중심에 있으면서 한 칼을 좀 한다는 사람들을 다 봤잖아요. 이번에 김해에 출마한 뭐 장이표 선생까지. 그 우리보다 한참 선배지만 제가 거의 다 알아요. 전부 다. 그 1970년대, 80년대 소위 민주화 운동의 거의 모든 분들을 어느 정도는 개인적으로 다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 잘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학습 능력이 네, 뛰어나죠. 학습 능력이요. 아까 이광재 당선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우리 대선 후보 경선 토론할 때 이럴 때 보면 그 복잡한 경제 정책에 관한 쟁점들을 하면 그때 정태인 씨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서 최종 반쪽짜리 A4 반쪽으로 정리해서 드리면 딱 보시고 하시는데 소화가 안 된 거는 말씀이 안 나오셔요. 씹혀요, 말이 중간에. 그럼 딱 멈추셔요. 그리고 한 2, 3번 정도를 가만히 보셔요. 이런 얘기죠? 라고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면 딱 당신의 언어로 딱 전환되어서 나와요. 제가 그전부터도 여러 번 탐복했지만 이분은 정말 상상이 안 되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선 너무너무 머리가 좋으셔요. 저는 머리 좋은 사람 좋아하거든요. 아니, 진짜. 그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사고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섹시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 근데 껌뻑 죽죠,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먹물들은 그런 분을 만나면 그냥 껌뻑 죽어요. 근데 저 이해 안 되는 건 왜 사람들이 안 껌뻑 죽지, 이분한테? 왜 껌뻑 죽는 사람이 몇 명 없지? 정치인은 원래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약간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특히 노무현 없는 노무현의 시대라는 이 말과 표현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장면이 두 장면이 있는데, 하나는 2002년 초에 내가 그 어디 출판사 의뢰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인터뷰어, 노무현 후보가 인터뷰이.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후보님 스스로 자신의 사상을 어떻게 규정하시냐? 왜 이제 좀 곤란하면 지으시는 표정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시더니, 이거 우리 참모들은 힘없다고 이 말 하지 말라 하던데. 근데 내 솔직히 말하면 내 사상은 합리주의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되게 놀랐어요. 그 합리주의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합리주의인데, 그게 참모들이 이거는 이렇게 매갈이 없는 말이라고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대요. 저는 그걸 다 썼죠, 인터뷰에. 썼는데, 그게 되게 오랫동안 제가 기억에 남았고요. 되게 합리적인 분이에요. 진짜. 상식적이시죠. 두 번째는 알릴레오 시즌1, 시즌2를 진행을 하면서 그때마다 우리 재단의 사료연구팀에다가 그 정책 이슈, 국가 이슈, 뭐 쟁점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대통령 오록 좀 찾아봐라. 뭐 분명히 내 기억에 뭐 이 건에 관해서 뭐 한 말씀 하신 거 있다. 다 나와요. 다 나와. 없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분은 도대체 정치를, 특히 뭐 그냥 정치인이실 때가 대통령 5년을 하시면서 어록 동영상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아주 핫한 뜨거운 현안이 되어 있는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서 다 뭐라고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알릴레오 진행하면서 그런 줄로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모든 중요한 국가적 이슈에 대해서 다 뚜렷하게 당신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 보고 계속 놀랐어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장면들이 계속 떠오르는 이유가 되게 된 게 많아요. 우선 선거제도 그렇게 그 지역주의 극복하는 선거제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반쪽짜리라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죠. 이제 그 법 개정 새로 해가지고 이제 그 유령 가짜당 못 만들게만 하면 그 이제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검찰개혁, 그다음에 이제 정치개혁. 검찰개혁도 엄청 돼가고 있고 정치개혁도요. 돈 안 쓰는 선거는 뭐. 돈 안 쓰는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역주의도 득표율을 보면 엄청나게 완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가셔가지고 남북관계도 지금 약간 질척거리고는 있지만 그 뒤로 진도를 엄청 나갔고. 결과적으로 언론도 변했죠. 언론 개혁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뉴미디어를 가지고 이 조중동 보수 언론들의 이 못된 짓 하는 거를 힘을 막 엄청나게 뺐잖아요. 지금 그들이 세상을 지배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그 뒤로 이렇게 뭐 이제 기초연금이나 이런 거 포함해서 복지제도, 그다음에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건강보험 그 보장성 높이려고 하셨던 그건 거. 이사장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이 하신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알릴레오를 진행하면서 뜯어보니까 이게 다 진도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사님은 그런 거를 다 들여다보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느낌상 그 노 대통령님이 생전에 제일 대화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이런저런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지금 막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계속 이 길을 가야 되고 당신이 이 대통령 재직 시절에 설정했던 의제들, 중요한 정책 과제들 이쪽으로 시민들이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생각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도 바꾸고 정치도 바꾸고 언론도 바꾸고 계속 가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공격을 당하시면서 그 모든 역사의 이 올바른 흐름 이런 것들이 나로 인해서 이렇게 막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뚫어주지 않으면은 강이 산에 막혀가지고 바다로 못 가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도 요새 많이 들고요. 그래서 진짜 안 계시지만 하시고자 했던 일들은 진짜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많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질 거 아닌가?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법정 스님 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자. 이번에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있다가 그 광역단체장하고 장관하고 그다음에 기초단체장 하다 이번에 국회의원 온 사람들 지나면 모임을 하니까 30몇 명쯤 되는 거예요. 네. 이미 이게 일단의 엄청난 세력이죠. 예, 지난 시간을 가면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뜻을 갖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미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아마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는 하나의 동력인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잘해야 될 거 있고 두 번째는 아까 합리주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여덟 그 집에를 갔어요. 당선자 집에 갔는데 아니 이게 뭔가 건호 씨하고 둘이서 컴퓨터를 뜯어놔가지고 온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제 컴퓨터란 무엇인가? 근데 처음 나왔을 때니까. 그래서 컴퓨터 국회의원 초선 시절에 초선 시절에. 386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우리한테 전자수첩하면 매 자랑하고 그러실 때인데 컴퓨터 다 뜯어봤어요. 뜯었는데 조립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컴퓨터 뭐냐면 컴퓨터의 원리는 뭐고 이걸 책으로 다 외우는 거예요. 책을 먼저 사셔가지고 먼저 쫙 먼저 하고 보시고. 쫙 보고 그다음 낚시란 무엇인가 그러면 또 책을 쫙 써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조립이 사실 안 되잖아요. 조립은 나중에 아들하고 다른 사람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뜯어보면서 아 CPU라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사고의 원리 자체가 그래서 뭐냐면 많은 이렇게 뭐 합리주의는 무엇이고 이게 보통 하면 상당히 개념적인 논리구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도 만드시는 거지. 저 청문회 증인신문 알고리즘.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나는 뭐냐면은 고시 공부를 할 때 헌법이나 우리가 기본 정신 있잖아요. 그거를 뭐냐면 금과 옥조처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원리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합리주의라는 게 원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 합리주의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2002년은 합리주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대통령님 그 회고록 성공과 좌절에는 실용적 진보라고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재임 중에는 실용주의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 일이 해결되면 되는 거지. 일이 되는 게 중요하지. 거기에 대해서 뭐 운동권 출신들이 이렇게 이게 무슨 주의가 좌파다, 어떻고 우파다. 좌파니 우파니 특히 좌파신 자유주의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판까지 받는 데 대해서 대통령 그런 데서 되게 붕괴하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불합리하거든 그런 네, 얘기들이. 그게 합리주의에도 어긋나고 그다음에 전혀 실용 얘기지 않는 그럼 한미 FTA도 현실에. 하시고 이라크 네. 파병 뭐 이런 다 그런 맥락이 이런 있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진보 대통령이 돼도 진보 정책을 다 못 쓰고 보수 대통령이도 보수 정책을 다 못 쓰고 결국 누가 능력 있게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결국 관건이더라. 그 대통령님께서 이제 재임 중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국가 정책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제 도정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정책이든지 뭘 할까를 시작을 할 때 대통령님께서 참여정부 때 어떻게 했는지 국민의 정부 때 또 김대중 대통령님은 어떻게 했는지를 참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두 분 대통령님께서 손을 안 대신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난 10년 동안 다 거꾸로 가고 이전 정부에서 그다음에 잡아놨던 방향조차도 틀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또 그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정책은 그런데요. 퇴임하신 뒤에 이제 친환경 말씀하셨잖아요. 친환경 말씀하시고 이제 말 만들기 해야 되는데 김정호 선배하고 이제 대통령님께 이제 봉화마을 말 만들기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책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왜요? 몬드라곤. 몬드라곤. 네, 몬드라곤에서 배우기, 또 몬드라곤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이쪽인데, 뭔가 이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08년에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이니, 뭐 협동조합 운동이니, 사회적 경제, 이건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근데 그걸 말 만들기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책을 우리 보고 읽으라고 그래서 보긴 했는데 도대체 뭘 하라고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회고록에도 보면은 생태 다음에 또 하나 적어 놓으신 게 축소사회예요. 그 2008년에 우리가 꼭 이렇게 사회가 늘 바쁘게 확장하면서 살아야 되냐. 그래서 유러피안 드림 책을 또 그거 건넸어요. 2006년도부터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 하실 때 저는 대통령 보고 대통령 퇴임하시고 하시고요. 대통령 계실 때는 확장해야 돼요. 성장을 말씀하세요. 느리게 살기.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슬로시티 얘기도
이미 그때 재임 중에 맞아요. 벌써 2006년도에도 뭐 그 시작하셨어요.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대통령님의 이게 아까 이제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호학군주라는 표현을 이제 문정인 교수가 하셨는데 정말 대통령 정치 안 하셨으면 대통령님은 사상가로. 뛰어난 사상가이자 뛰어난 학자가 되셨을 거라고 학계에 계신 분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철학자적인 어떤 풍모가 있으시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을 연설을 제가 5년간 썼다는 또 본인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어서 했다며. 이해를 잘한 거죠, 제가. 그 워낙 출중하시니까. 대통령님께서 이제 목표로 하셨던 게 이제 국정 목표, 3대 목표에 이제 다 들어가 있잖아요. 보면 민주주의 동안 정치 발전, 더불어 사는 균형 사회, 그다음에 동북아 평화와 번영 이게 있는데 마지막에 늘 말씀하셨던 거 본인은 이 세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정 목표로 걸었는데 최고의 과제는 나는 통합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님에 대해서 늘 뭐 오히려 그 갈등을 일으키고 대립을 일으키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통령님은 정치를 시작할 때도 개혁과 통합을 주창을 하셨고 국민 통합, 그러니까 지역주의 극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국민 통합이 어떻게 통합을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게 정치를 하는 가장 큰 이유고 과제였던 분이거든요. 통합이라는 게 눈물 나는 게 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 술 드시면은 나는 전라도에 가면은 그 뭐냐면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에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고시된 사람으로서는 인권 변호사에 있고 항상 비주류. 전라도 가면 반대쪽. 경상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경상 저기 전라도 그 뭐냐면 그 민주당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변호사 세계에 가면은 인권 변호사. 그래서 이 경계인에 서 있다. 경계인에 서 있는 것이 나야 그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냐. 그러니까 그 경계인에 있기 때문에 이 통합이라는 것을 자기 삶의 목표로 절실했던 거. 그 지금 그 실제로 연설에서 네. 그 민주주의 3단계로 발전한다. 첫 번째가 반독재고 두 번째가 어떤 차별이나 억압이나 불공정이나 이거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거 두 번째고. 근데 두 번째 과정 속에 있었고, 근데 궁극적으로 세 번째 단계로 가고 싶다. 대화 타협의 맞습니다. 정치. 지금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에 저는 마지막 과제 아닌가 싶어요. 통합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건 다 하나하나 어떻게든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대통령님이 원하셨던 그런 세상으로 가려면은 사회적 대타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고용, 일자리 안전망, 사회 안전망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게 고용보험이나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일자리 안전망이나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게 어느 선진국을 보더라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대타협을 만들어내지 않은 나라에서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통합을 늘 강조하셨던 게 어쩌면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닌가. 대연정을 말씀하셨던 것도 결국은 정치적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어쨌든 앉아서 같이 무릎 맞대고 얘기하고 대연정은 미끼죠. 대화 타협 정치로 가기 위한. 같이 우리 사회의 국가의 과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번 그 총선의 이제 마지막 과제도 총선 후의 마지막 과제도 그러면은 이런 국민 통합을 만들어 나가는 사회적 대타협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인사 몇 명 협치해주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각 분야가 이제는 정말 머리를 맞대고 같이 앉아서 그 목표를 타협을 해야 달성하려면 되는 거죠. 동북아든 지역 네. 균형 발전이든 디지털을 가려면 결국 통합 없이는 못 가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 4년 동안 이제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게 4년 해보니까, 야, 이거는 4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몰라요. 근데 왜 어떻게 분명히 4년의 시간을 썼는데, 내가 쓰고도 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꼼꼼히 뜯어보니까 4년 내내 현안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현안이라는 건 시시각각 변하고 이게 막 변하는 건 얼마나 많은 현안이 있습니까? 그것만 쫓아다니다가 이게 4년 세월을 보내놓으니까 어떻게 흘러갔는지, 내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내가 과연 일을 시작했는데 무슨 성과를 냈는지 하다가 중단되고 쫓아가다 말고 이래 돼버린 거예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럴 겁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리고 또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누군가를 만나면은 스킨십 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친한 척 해가지고 또 경조사 다 쫓아다녀야 말하자면 되고. 또 사람을 만나면은 적어도 아는 척
뭐 그런 그러니까 아무 의문 없이 의심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정치인의 자세와 태도대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성찰을 끊임없이 하셨거든요. 안전인지 아시겠죠? 모실 때는 엄청 피곤하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상가냐 정치가냐 도대체. 정치를 제일 똑바로 하셔야지. 그러니까 철학을 이거 하시려고. 뭐냐면 이게 현안에 쫓아가다 보면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성찰과 반성을 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2000년도에 함영동에서 선거운동을 노무현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면서 모두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왜 상가에 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왜 인사를 해야 되냐, 왜 방문을 해야 되냐. 이거 뭐냐면 출마를 한 사람은 장례식장 말하는 장례식장. 네. 출마한 사람은 당연히 가서 상가 방문하고 당연히 가서 친한 척하고 당연히 가서 도와주이소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보통의 정치인들인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지금 이제 또 21대 국회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난 4년 늘 문제의식을 가져오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가랭이 찢어지도록 현안 쫓아다니고 결국은 4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휙 지나가 버리는 이런 정치는 그야말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늘 떠올리고 생각을 하면서 또 반성하고 그러진 않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닌데 전재수 의원님은 부산에서 지금 살아남는 것이 곧 승리인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변명입니다. 변명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남아주는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큰 지도자도 그 기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또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진짜 고맙습니다. 이사장님이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철학하고 계신 줄 알았어. 부산에서. 근데 재밌는 거는 그거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네. 부산에서 당선되신 분이 박재호 선배님하고 우리 전재수 의원, 최유림 다 노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라는 게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네? 김정호 진짜 의원도 김정호 의원도 네, 경남에서. 살아남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게 많이 배우신 거예요. 네. 아니,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이광재 지사님께서 이제 그 법정스님이 제사를 남겼듯이 말하자면 노무현의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더 좋은 민주주의 만들고 네, 노사모랑 해서 엄청 많죠. 많은 분들이 세 분만 국정상황실 출신을 말고 지금 이게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 지사님 앞으로 계획 이런 거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로 우리 이사장님 하시겠습니다. 계획이라기보다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할 때 떠올리게 되는 게 대통령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정치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대통령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까 이 고민을 하시면서 정치하셨다는 게 요즘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게 정말 많기도 하고요.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새롭게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 사회는 정말 대통령님께서 바라던 사회에 스테직을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판 뉴딜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이제 뉴딜이 아마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 이게 아마 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세 가지가 다 대통령님께서 꿈꾸던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께서 남겨주신 시대적인 과제, 이런 과제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께서 최고의 과제라고 말씀하셨던 국민 통합까지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될 숙제고요. 저로서는 마지막까지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유지 또는 유업처럼 이제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라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권에 한번 도전하시겠군요. 그건 제가 다음 지방선거에 재선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게 더 바쁩니다. 경남만 해도 제가 책임지기가 벅찹니다. 저는 이제 지금 당에서 맡은 게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사회에 대한 위원장을 맡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와 있는 미래를 많이 발견한 것 같아요. 결국은 온라인 교육, 온라인 의료,
결국은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되는데 이거를 빨리 앞당겨서 미래의 주인공이 되자. 그게 결국은 아마 디지털 뉴딜하고 환경을 그린 뉴딜하고 사회적 뉴딜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 청사진을 만드는 거를 정말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깨어있는 시민의 이제 역할을 찾아야 되는데 그전에 이제 촛불을 했잖아요. 이번엔 투표로 이겼거든요.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할까라는 걸 제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리지만 사실 올린다고 해서 크게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회에 뭐냐면 국민의 입법 발의권을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입법 발의권을 주는 건 아니죠. 입법 발의권은 정부 다 국회에 있으니까 지원해주는 정책 플랫폼을 만들어서 일단의 분들이 뭐냐면 법안을 올리면 찬성하면 그것이 뭐냐면 이 지금의 청원제보다 훨씬 강력한 구속력을 갖고 국회의원들이 놀지 못하게 그러면 더 많은 숫자가 만약에 찬성을 하게 되면 이거는 국회에서 뭐냐면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정말 뭐냐면 다양한 국민들의 이런 다양한 깨어있는 시민들이 미래 사회를 위해서 제안을 하면 그것이 살아서 이 국회라는 게 민의의 전당이 아니고 국민의 집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은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만드셨던 참여 정부 근데 깨어있는 시민이 여태까지는 과거에는 독재 정권은 데모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탄핵이 나올 때는 촛불을 들었지만 이제 투표로서 이번에 길을 만들었다면 그런 것이 통합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에너지를 집단지성의 에너지를 갖고 한국 사회를 개조해보자. 그래서 법과 제도로 미래로 가는 그런 정책 플랫폼이 하나 만들어지면 저는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걸 꼭 해보고 싶고 그리고는 이제 그걸 해보고 싶은 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인 소망은 여기 이제 묘역을 그때 이제 만들 때 그때 생각을 했던 건데 여기가 좀 더 지나면 그 100년, 200년이 가도 여기가 뭐냐면 사람들의 그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길이 뭘까를 그게 제가 찾아야 될 한 인간의 숙제라고 봅니다. 하긴 생각이 많으세요. 네. 뭐 이게 꼭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늘 부담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부담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서의 부담감이고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부담, 이 부담을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삶을 손톱만큼이라도 따라 배울 수 있도록 부단히 성찰하고 부단히 반성하는 그런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예. 마무리 말씀. 저는 뭐 이제 알릴레오 시즌 2를 종방을 했고요. 이제 정치 비평은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기로 한 상황인데 그래도 뭐 이렇게 겨울 앞두고 이렇게 쌀가마니 창고에 들어놓고 연탄 500장 쌓아놓고 김장 2통 담궈놓고 그거 끝낸 어떤 가정주부의 어떤 마음의 태도? 이거 느긋해졌어요, 굉장히. 그래서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뭐 계획은 없고요. 그냥 책 계획은 없습니다. 예, 책은 지금 유럽 도시기행 2권을 쓰는 중인데 언제쯤 검찰총장하고 싸우느라고 진도가 덜 나가가지고 겹치지 않게 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제가 이거 1권을 제 얘기를 좀 하려고 2월에는 못 내요. 겹치지 않게. 그리고 제가 1권을 다 읽었거든요. 예. 그건 좀 큰 전쟁이죠. 이 두 셀럽이 부딪히면. 더 이따 낼게요. 이따 낼 거고. 뭐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한참 대선 자금 문제니 뭐니 터져서 어려웠을 때 새 시대의 첫 차가 되고 싶었는데 그 시대의 막차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는 결국 노무현 대통령과 묶어서 볼 때만 그 존재의 이유와 탄생의 과정과 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방향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세트로 묶어놓고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새 시대의 첫 차에 탑승하셨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때 사스가 왔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토론회에서
이제 정책 토론회에서 그냥 이렇게 말만 하고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질병관리본부를 만드셨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셔가지고 본부장의 직급을 1급에서 차관급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은경 본부장을 한 계급 건너뛰어서 이제 본부장으로 발탁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문 대통령이 이제 노 대통령 떠나시고 나서 정당을 민주당을 개혁하고 혁신하고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셔서 활동하실 때 메르스 파동 때 야당 대표로서 그 질병관리본부를 2차례 방문하셨거든요. 그때 야당 대표에게 브리핑을 했던 사람이 정은경 씨였어요.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브리핑을 받으시면서 이 사람이 정말 알아듣기 쉽게 정확하게 그리고 신중하고 전문성 높은 브리핑을 나한테 해주는구나.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판단을 그때 하셨고요. 그리고 대통령 되시고 나서 예, 그 박근혜 정부 때 일 잘못했다고 감봉처분 징계를 받았던 그 정은경 씨를 한 계급 건너뛰어서 본부장으로 발탁하셨던 거거든요. 이참에 정은경 씨를 박수 한번 해줘야 돼요. 예, 박수. 정은경 씨 아세요? 모르지. 그때 참여정부 때는 과장이었으니까. 그런 역사가 또 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그 많은 것들이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에서 9년 세월을 건너뛰어서 이렇게 밑으로 흐르다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한테로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003년에 사스 때 예. 노무현 대통령이 국립보건원에 가서 연설을 했었죠. 우리가 항상 강조하듯이 사람 인권이 중요하다면 인권의 기본은 바로 사람의 건강입니다. 건강이 최고의 인권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정말 국가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라는 이 사회적 공포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또한 국민들의 건강을 일상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관리 체계,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연설하시면 써드렸는데 안 읽고 20몇 분을 그냥 즉석을 하고 써준 대로 안 하면 명연설이 되고. 명연설의 흑역사가 네. 짜증이 확 나가지고 네. 그리고 저는 뭐 이게 여기서 문재인 정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흐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강물처럼 가시고자 했던 거기로 우리 대한민국을 인도해 나가기 위해서 그 다음 또 국정의 최고 책임자 또 국회 이렇게 계속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정말 이어져야 된다고 믿고요. 네, 오늘 뭐 노무현 전 이사장으로서 이제 시민들은 그렇게 강물처럼 흘러가시고요. 저희 재단은 모든 강물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바다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뭐 어느 강물인들 가리지 않고 일이 엄청 많아지겠네. 나에게로 흘러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자리 잡으실 수 있도록 재단은 또 추모 행사 날아오는 모든 화살을 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제가 진행이니까요. 마무리하시죠. 아니 뭐 즐거운 시간이었고 어차피 이게 지금 11주기 특별 방송인데요. 12주기로 저를 또 안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주기 때 제가 다시 또 MC로 찾아오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세상에는 의미 있는 도전도 있고 의미 없는 도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세상은 도전에 의해서 변화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습니다. 전 그 도전을 하나 했고 그 하나의 성취를 이뤄냈을 뿐이죠. 그런 여러 개의 수많은 도전이 여러 사람의 여러 가지의 도전이 축적돼서 우리 사회가 변화해가는 것입니다. 정치인 중에서 어려운 일에 도전해서 조그만 변화의 싹을 하나 틔웠다. 그 싹이 앞으로 잘 자랄지 안 자랄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 어렵게 틔운 싹을 앞으로도 무럭무럭 자라게 튼튼하게 자라게
해서 하는 일은 또 그 다음에 일이죠.